발티모라의 타잔보이라는 노래 기억하시나요? 부른 사람은 몰라도 후렴구 들으면 다들 아는 곡입니다. 지미 맥시에이는 이 곡으로 유명해졌지만 불행한 삶을 살았죠. 보수적이로 유명한 북아일랜드의 데리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입고 다니는 것도 하고 다니는 것도 좀 너무 튀었어요. 사람들이 괴롭히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죠. 훗날 고향을 떠나 이 노래로 세계적인 유명세를 떨쳤지만 영광은 길지 않았습니다. 프로듀서에게 버림받고 그룹도 해체된 이후 사랑하는 사람과 조용히 살고 싶어 했지만 돈도 떨어지고 나쁜 병에 걸려버렸어요. 남은 생을 고향에서 보내고 싶었던 그는 가족에게 돌아갔으나 고향은 여전히 그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시로 들겨 맞아서 이와 뼈가 부러졌고 멸시와 냉대 속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고향은 그를 외면했지만 그는 여전히 이곳이 배출한 유일한 유명 인사입니다. 공동체가 그에게 특별할 것도 없는 아주 조금의 연민과 지지를 보여주었다면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고 그를 이웃으로 대해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웃에게 서로가 서로를 구원해줄 전능한 힘 같은 건 없지만 적어도 비참하게 만들지 않을 힘 정도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7월 28일 목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발티모라의 타잔보이 듣고 왔습니다. 늘 이렇게 따라 부르게 되는 곡이죠. 따라 부르신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즐겁고 늘 행복하기만 했을 것 같은 곡을 부른 지미 맥시에이인데 참 삶이 비극적이어서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 있어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자, 손영수님, 습하고 더운 목요일이에요. 하루만 더 보내면 주말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던가요? 그래서 즐겁게 보내려고 웅디를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허지웅쇼입니다. 이영민님은 친구가 시원한 복국을 사주면서 이러네요. 복국 먹고 복 받아라. 그 덕분인지 어제부터 기분도 좋아지고 웃음도 많아지네요. 혜진아 고마워. 야, 좋은 친구네요. 좋은 친구고 좋은 이웃인 것 같습니다. 참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 말인데 서로에게 의외로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미 맥시에이에게 그런 이웃이 한 명만 있었어도 그렇게 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재밌었던 일, 속상했던 일, 일상 속의 다양한 일들 다 보내주시면 4부에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엔딩송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릴 거예요. 광고 듣고 애지중지 뉴스와 함께 할게요.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갑니다. 손예의 에, 허지웅의 지, 애지 중지 뉴스. 컨텐츠 크리에이터 손예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태종아님께서 네. 손예희님은 이름도 목소리도 예쁘시네요. 제 딸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 성함이 손지혜 선생님이었는데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갑자기 그 선생님이 떠오르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손지혜네, 이 선생님 성함은. 그렇죠. 비슷하니까. 손희애, 손지혜. 그러네. 뭔가 느낌이 비슷하네. 철저는 다르지만. 어쨌든 좋은 사람인 것 같다라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이 판단하는 네? 이런 세태. 예? 이 사실 잘 고쳐지지 않는 잘못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우유 대란 정말 오는 걸까?입니다. 우유 대란? 네. 뭐 우유 대란. 맨날 안 좋은 소식이야 요즘에. 네, 안 좋은, 맨날은 아니죠. 요즘 맨날 안 좋은 소식. 아니 우리 이 뉴스 코너 말고 그냥 모든 뉴스가
모든 뉴스가. 이 깔리는 소식들이 다 안 좋은 소식이다.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는 좋은 소식이니까 일단 예. 이거 먼저 정리해볼게요. 예. 이 정부와 낙농업계가 우유, 원유 가격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8월부터는 우유 대란이 오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낙농가들이 이제 반발을 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이제 원유 용도별 차등 가격제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유의 용도에 따라서 원유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같은 원유인데? 그렇죠. 근데 요게 쓰임새가 다른 거에 따라서 음용유냐 가공유냐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우유는 음용유로 분류를 하고요. 치즈, 버터, 아이스크림 같은 걸 만드는 건 가공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차등 가격제는 적용하면 만약에 적용하면 마시는 우유의 가격은 현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요. 그리고 가공 원료에 쓰이는 원유 가격은 좀 낮추겠다라는 거예요. 그 좀 다르게 차등을 하겠다라는 거죠. 원유 쓰임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하겠다. 네, 맞아요. 이거에 반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원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가격 연동제라는 걸 따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매년 통계청이 조사한 우유의 생산비 그리고 물가의 상승률을 참고해가지고 단일 가격으로 똑같이 결정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나누겠다라고 하니까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 시장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맞지 않나? 이걸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차등 가격제 왜 한다고 하는 건가요? 일단 마시는 우유 중심에서 가공유 중심으로 우유의 소비 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흰 우유 사 먹는 사람보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 사 먹는 사람이 더 많아진 거죠. 그리고 이거랑 관계없이 원유의 가격이 음용유 기준으로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소비자들은 계속 가공유 쓰이는 제품들도 비싸게 소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 가격을 봤을 때 이제 국내 원유 가격이 2001년에는 리터당 629원이었는데요. 2020년에는 1,083원으로 72% 정도가 올랐거든요. 네. 다 오르면 오르는 거 무슨 죄냐라고 할 수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11%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EU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19.6%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자연스럽게 저렴한 수입산 찾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은 선택지 아니냐라는 거죠. 국내 낙농업자들을 지키기 위한 방침이다라고 맞아요. 이제 이거를 도입하려는 쪽에서는 그렇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낙농가들은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 공급은 똑같은데 그렇죠. 더 많이 찾는 이 가공류 지금 더 많이 찾는다면서요? 네, 맞아요. 더 많이 찾는데 오히려 가격은 인위적으로 낮춰라. 이 공산당 이런 얘기 나올 법한데. 근데 어쨌든 이제 정부에서는 오히려 낙농업이 붕괴하는 걸 막기 위한 거다라는 주장이고요. 네, 당연히 반발을 하겠죠. 그래서 낙농가들은 릴레이 집회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료값이 폭등했고 경영난이 심각한데 이 가공류 가격 낮추면 도산 위기에 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유업체의 가공류 구매량을 담보하겠다. 그러니까 이만큼은 무조건 사주겠다라는 제안도 했는데 일단 그것도 싫다. 바꾸는 것 자체를 하지 말아라 라고 일단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상이 안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유 대란이 그래서 온다? 네. 그래서 원래는 원유 가격을 매년 낙농가랑 유업체 관계자가 다 모여가지고 가격 정하고요. 네. 그리고 8월부터 반영이 되는 구조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게 결정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8월부터 우유 대란이라는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우유 대란이면은 공급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낙농업자들이 공급 자체를 아예 안 하겠다. 아예 안 하겠다. 라는 겁니다. 납품 거부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극적 타결이 없으면은 진짜 우유 대란 오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이거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맞아요. 자, 다음 헤드라인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반려해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반려해변. 네, 우리가 뭐 해양 쓰레기 증가해서 여러 캠페인 등장했다라는 소식은 얼마 전에도 전해드렸었어요. 근데 비슷한 결로 반려해변이라는 개념도 있길래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반려해변? 반려동물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 동물을 해변으로만 바꾸면 되는데요. 반려동물처럼 한 지역의 해변을 입양을 해가지고 네? 가족처럼 소중하게 관리.
관리하는 캠페인을 얘기합니다. 해변을 입양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유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게 네.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된 건 아니에요. 네. 1986년에 미국에서 처음 시작이 됐었고요. 86년에 시작이 됐는데 제가 지금 처음 들어가 보는 걸 보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에는 되게 늦게 도입이 됐어요. 2020년도. 네. 굉장히 늦게 도입이 됐고 제주에서 처음으로 시범 사업이 시작이 됐고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총 40개의 반려해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점점 더 늘려갈 예정이라고 해요. 해변은 공공재 아닌가? 공공재죠. 그러니까 요거를 어떤 특정 사람들이 저희가 좀 담당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라는 개념이에요. 아, 관리를 책임지겠다. 맞아요. 저희가 이걸 소유하겠습니다라는 게 아니고 예. 일단 가장 먼저 내가 입양하고 싶은 해변을 정합니다. 네. 그리고 활동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바다 가꾸기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서 여기에 저희가 이렇게 관리를 할게요라는 계획을 제출을 하고 나면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검토를 합니다. 네. 그래서 승인해드릴게요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내가 마치 이제 바다 지킴이처럼 이렇게 지킴이를 할 수 있는 거고 입양이 확정이 되면 입양 증명서까지 발급이 되고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 시작됩니다. 그러면 누가 이제 내가 입양한 해변에 와서 막 놀면서 막 지저분하고 네네. 그러면은 가서 뭐 내가 여기 입양해서 내가 관리하는 사람인데 내가 지킴이요. 내가 누군데 너 이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은 그럴 순 없어요. 뭐 자격증 뭐 이런 거 완장이라도 그러니까 증은 줍니다만 이렇게 네.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이제 내가 이제 뒤에서 묵묵하게 치우는 역할. 그러면 뭐 돈 줘요? 돈도 안 줘요. 이거 왜 근데? 그래도 우리 다 같이 바다를 지키자. 이야. 정말 봉사인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이 되고 나면 2년 동안 연 3회 이상 해당 해변에서 쓰레기를 줍는데요. 이거 좋은데. 줍고 나서 내가 이만큼 주었습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는 앱도 있고요. 클린스 웹이라는 앱에다가 기록을 하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실제로 그 바다에서 쓰레기가 얼마나 나왔느냐를 파악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꽤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그냥 줍기만 하면 안 되겠죠. 내가 정말 입양을 한 해병이니까 사랑하는 마음까지 가진다면 더 좋겠죠. 야, 이거 뜻이 좋네요. 그렇죠. 뜻도 좋고 제대로만 굴러갈 수 있다라면은 이 정말 우리 자연 정말 내 것처럼 맞아. 그렇게 아끼는 마음을 맞아요. 널리 퍼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실제 그 적용되고 있는 사례들이 그러면 있다는 거죠? 네, 점점 늘고 있고요. 포항의 동해중학교 학생들 역시 이제 반려해변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77명의 학생들이 요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런 7명.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반려해변으로 이제 지킴이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한동안 이 해안 정화 활동도 펼쳤고 앞으로도 틈틈이 다 같이 가가지고 요 해변 정화 활동에 참여한다고 하고요. 학생들이 함께 하고 있는 해변의 이름은 도구해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수거를 한 쓰레기들은 뭐 어떻게 버리면 되나요? 우리 업사이클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해요. 업사이클링? 네, 그러니까 업사이클링이 불가능한 쓰레기들은 당연히 버려지지만 우리가 소각을 하는 것도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을 시키니까 네. 이것도 환경에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업사이클링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해양 쓰레기들로 티셔츠, 수건을 만드는 사례들도 있고요. 그리고 벤치, 차양막을 만드는 사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요. 괜찮군요. 그렇죠? 이게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인데 세금은 다 어디로 가고 혹시 자발적으로 하실 분 계신가요? 시민들이 이것까지 해야 되는구나. 그래도 이렇게 뭐 다 같이 환경 지킵시다 해서 동참하면 좋긴 하니까요. 맞아요. 예, 우리 자연이니까 그렇죠. 우리 것처럼 아끼고 지킨다는 마음 자체는 정말 소중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오늘 퀴즈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반려동물처럼 한 지역의 해변을 입양해서 가족처럼 소중하게 관리하는 캠페인 뭐라고 부를까요? 1번 반려동물, 2번 반려해변, 3번 반려들판.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선정답자 조금 적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빨리빨리 보내주시고요. 쿨의 해변의 여인 들으면서 입으로 갈게요. 허지용 쇼.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불러다오 웅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훈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2번 반려해변이었고요. 선정답자 먼저 윤미숙님, 김갑숙님 축하드립니다. 마스크 보내드릴 거고요. 일반 정답자 모주윤님, 권예원님, 서연아님 축하드려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오늘 역사 얘기 나눠보는 히스토리 월드를 함께 할 건데요. 히스토리 월드 진행하는 2부 중간에 나오는 돌발 퀴즈도 놓치지 마시고 문자 보낼 준비 미리 하고 계세요. 자, 오늘은 역사 속 나라를 버리고 도망갔던 지도자들에 관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썬킴 교수 박광일 작가 바로 만나볼게요.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 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서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니하오. 오랜만에 오늘 중국 얘기를 좀 하려고 해서요. 그래요. 오랜만은 아니지 않나요? 왜요? 중국 얘기 계속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간 아니에요? 중간엔 제가 약간 뭐라고 할까 이 유럽 쪽으로 빠졌다가 그래요? 다시 이제 전공인 중국으로 돌아올까. 유럽 얘기 한 2주 했는데 그쵸, 마치 그쵸. 한 20주 한 것처럼. 아니 그리고 제가 얼굴책으로 계속 예. 썬킴 교수님 얘기를 보니까 예. 계속 중국 얘기를 여기저기서 하셔가지고 사실은 항상 중국 얘기를 하시는 거죠. 조만간 귀화하신다고 듣긴 했거든요, 제가. 일단은 10월 전당대회를 봐야 돼 중국이요. 시진핑. 그럼 무슨 상관이야? 알겠습니다. 당에서 스카우트 한다는 얘기 같은데 무시하기로 하고요. 전미라님이 방금 우리 꿀꿀이들과 꿀꿀이들 우리 애기들. 네. 아니면 애기들하고? 애완 돼지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꿀꿀이들과 줄넘기 운동을 했다는데요. 예, 그러면은 애기들 같습니다. 꿀꿀이들과 줄넘기 운동을 하고 왔어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 히스토리 월드 기대하고 있을게요 하셨고요. 이영희님은 조카 선재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한국사 시험 자격증도 있고요. 독립기념관에서 개최하는 프로그램도 나왔습니다. 제 조카 선재가 좋아하는 썬킴 교수님이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제 이름은 썬킴, 그쪽은 썬재. 썬재 씨 사랑해요. 진짜 이런 그 작은 순간조차 자신의 이름을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라디오기 때문에 얼굴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얼굴이 나오고 있어. 아 그래요? 나오고 있잖아. 보는 라디오 있잖아. 라디오가 아까운 얼굴이에요 진짜. 최근에 그 허준희 교수님께서 근자감이 중요하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중요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이셨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썬킴 교수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 저를 임상실험 대상으로 써주세요. 그렇군요. 이영희님이 되게 그 재능이 많은 친척들, 조카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시구나. 김미리님, 웅디와 박광일 작가님 그리고 썬킴 교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8살 아들이 역사에 부쩍 관심이 많아졌는지 어디서 듣고 왔는데 사실이 아닌 얘기를 자꾸 많이 물어봐요. 역사의 재미를 제대로 알아가게 하는 팁이 뭘까요? 아이가 책을 좀 싫어해서 고민이거든요. 라고. 이거 히스토리 월드 팟빵으로 다시 들으시면 되잖아요.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즐겁게 역사를 알아갈 수 있는. 근데 이제 아기가 책을 싫어하면은 만화책은 근데 접근이 조금 그래도 용이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화책으로 보는 게 좋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뭐 중간에 이제 서점 같은 데 가서 예. 그냥 애들 풀어놓으면은 애들이 이렇게 쭉 보면은 만화책 중에 하나가 역사 관련된 내용들은 반드시 있거든요. 예. 그냥 그런 거 가져오게 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실마리를 풀어가면은 역사 공부에 조금 더 친해지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박시백 작가의 조선왕조실록 네. 굉장히 추천하는데 네. 이거 저는 좋아할 것 같은데. 저도 애기가 조선왕실록을 그 만화책으로 마스터했고 만화책으로만 마스터하셨다는 게 문제라고. 삼국지와 초안지는 또 우리 고우영 선생님 만화로. 진수삼국지를 언제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못 읽어봤어요 아직. 진수삼국지요. 진수삼국지. 도서관 가면 있긴 있는데 조금 지루하긴 지루해요. 정사니까. 네. 비교해서 보면 그 맛은 쏠쏠해요. 그래요? 네. 그래요? 읽을만 해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보면 오. 도원결이가 허구였어? 허구지. 뭐 이런 것부터. 알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재미있는 얘기 해봤는데 오늘 주제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주제와 연관된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현황? 요즘에 잠시 이슈가 됐던 해외 뉴스 좀 언급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스리랑카 대통령이 몰디브로
주랭랑을 쳤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국가부도 사태를 맞아서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라자팍스 대통령이 일단은 국외를 탈출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당시 이제 수도 콜롬보에 있는 이민국에서 블락을 당한 거예요. 국가 원수가 망신을 당한 거죠. 아이고. 그래서 이제 군용기를 타고 몰래 지금 싱가포르로 지금 망명 아닌 망명 같은 망명으로 가 있는데 이게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국민들이 아, 뭐 하야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예. 지금 스리랑카 정부에서도 골치가 아픈 거죠, 솔직히. 계륵이니까. 그래가지고 계륵이지. 지금 조만간 다시 스리랑카로 돌아간다고 오늘 외신이 또 발표를 했더군요. 아, 다시 보낼 거라고. 네. 그렇군요. 나라를 버리고 도망간 거죠. 사태가 공식화되면 대통령의 불체포 특권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해외로 도피를 시도한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리랑카에서는 예스와 노를 고개를 반대로 흔들어요. 예스는 좌우로 흔들고 노는 아래 위로 흔들어요. 이거 굉장히 좋은 상식인 것 같은데 정확한 정보 맞습니까? 전 직접 현지에 가서 봤어요. 그래요? 깜짝 놀랐어. 혹시 그분이 좀 이상한 분 아니었을까요? 목 디스크했나? 정확한 정보이길 바라면서 네. 좋은 상식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 그래서요. 역사 속에 나라를 버리고 도망갔던 지도자예요. 역사 속에 나라를 버리고 도망갔던 지도자. 우리 역사 속에 수도를 버리고 도망갔던 지도자는 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꽤 많아요. 뭐 그렇죠. 선조 어제 우리 이 주제 내일 할 거라고 얘기하자마자 선조 인조 얘기 나올 것 같다고. 네. 선조는 외란 때, 인조는 병자호란 때, 정명호란 때, 이괄해난 때, 이괄해난 세 번. 세 번이나 네. 수도를 버리고 도망갔었는데, 근데 나라를 버리고 도망갔던 지도자,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나? 한 명은 알고. 그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라를 버리는 거는 이제 국외로 간다라는 개념이고 예.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유럽처럼 여러 나라의 어떤 문화권 속에 한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외국과의 어떤 교류 속에서 내가 저쪽으로 간다라는 것들은 진짜로 쫓겨나기 전까지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국제적인 어떤 국제 사회 일원으로서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시기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런 게 가능했던 시기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이 여권 하나를 가지면 한 10나라 정도는 쭉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요런 개념이죠. 일본. 지금의 이제 여권이지만 그때는 통행증으로 이제 서류에 어떤 사인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시기가 바로 고려입니다. 아, 고려. 네. 그래서 그 저기 해외에는 아직도 그 고려를 뜻하는 코리아로 이렇게.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네. 사실은 이때 고려가 이제 조금 안 좋은 역사로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부마국 그다음에 원간섭기라고 한 80년 동안. 원간섭기. 근데 사실은 80년보다 왔다 갔다 하면은 좀 더 기간이 길거든요. 예. 그런데 이 시기에 고려의 왕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원 황실의 일원이 되었다는 점에서 고려 사람들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원 제국의 일원으로서 그걸 예를 들어서 어떤 여권을 가지면 티벳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원 제국에 우리가 제후가 된 거구나. 그렇죠. 그중에 일원이 됐던 건데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아래가 뚜렷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고려 왕실 특히 고려의 왕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다는 점.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때 이제 고려 왕실에서 어떻게 보면은 난 고려보다 원에서 머무는 게 더 좋은데? 라는 왕이 등장을 하고요. 더 나가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원나라 고려의 사람인가? 왕인가? 아니면은 몽골 황실의 일원인가? 나는 태어나긴 고려에서 태어났지만 사실 지금은 원나라의 비유 아래 코스모폴리탄이다.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고려 왕실의 왕족은 또 원에서 태어나거든요. 아, 그래서. 대도에서 태어나니까 실제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니까 내가 고려 왕실이라는데 고려 왕족이라는데 내가 그러네. 누구지? 이런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고려에서는 왕이 필요하니까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굳이 거기 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기 때문에 그 연기를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실지 잠시 예고 말씀 들었고요. 이번엔 서신 교수님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요? 역사 속 나라를 버리고 도망간 지도자 세계사 안에서는 많을 것 같아요. 세계사는 많아요. 솔직히 예. 말해서 뭐 예.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다 영국으로 튀었어요. 예. 다 튀었고 뭐 오늘은 일단 국가를 버리고 튄 왕 같은 경우에는 예. 독일의 황제 빌헬름 2세 같은 경우엔 비렐름 2세. 실제로 1차 대전이 패망한 이후에 독일이 네덜란드로 국경을 넘어서 나라를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그 얘기랑
나라를 버린 거는 아니지만 그 이제 수도를 버리고 간 왕 중에 황제 중에 당현종 굉장히 당현종. 유명하죠. 당현종. 양귀비와 함께 사랑의 도피를 하다가 우리 양귀비 관련해서 당현종 얘기 한 4번 했는데. 아 그래요? 예. 빌헬름 2세 할게요. 빌헬름 2세는 한 적 없어. 아니 빌헬름 2세는 아니 자기 때문에 예. 1차 대전이 자기 때문에 발발했잖아요. 솔직히 비스마르크 말 안 듣고 예. 3천만 명의 이제 민간인과 군인들이 자기 결정 때문에 사망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나라를 버리고 이제 그 수병들이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킬 항구의 반란이라고 해서 나라를 버리고 네덜란드로 밤열차를 타고 튀는데 도망을 가는데 그러면 정말로 이제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걱정을 해야 되는데 기차 안에서 영국산 커피와 영국산 홍차를 마시면서 앞으로 나는 여생을 어떻게 여유 있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 고민을 했다고 하죠. 그렇구만. 그거 하나? 뭐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좀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드디어 뭔가 겹치기 시작했어. 아이템들이. 빌헬름 이야기도 전에 우리 비스마르크 얘기하면서 빌헬름 2세가 등장을 했지만 그렇지. 오늘은 이 탈출 과정과 그 이후에 뭐가 있었는지 심지어는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빌헬름 2세는 언젠가는 제정 독일이 다시 부활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치 정권 2차 대전 때도 살아 있었어요. 빌헬름 2세가. 예. 그래서 그 슈타우펜베르크 대령이 발킬리 작전명 해가지고 히틀러의 암살을 시도하잖아요. 예. 이렇게 생각해요. 히틀러가 제거가 되면 내가 다시 황제가 돼야지. 내가 화려하게 복귀해야지. 내가 다시 화려하게 복귀해야 되지. 그래서 결국에는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겨요. 빌헬름 2세가 뭐라고 하냐면 제정 독일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난 독일 안 간다. 그래서 결국에는 망명지인 네덜란드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도 묘가 네덜란드에 있죠. 저 그러면 혹시 이따가 무슨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얘기를 다 해버리시면은 아니요, 이거는 그냥 맛배기예요. 진짜? 이 정도. 오케이. 이 정도. 믿음직스럽구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려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먼저 고려 얘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고려 같은 경우 사실은 이런 위치를 갖게 된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짐작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 고려에서는 무신 정권기에 이제 원의 어떤 침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무신 정권은 굉장히 약해진 틈에 이제 고종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이 전쟁을 진행할 수 없다. 원의 화의를 요청하겠다. 좋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항복을 이제 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자를 보내게 됩니다. 예. 그때는 이제 세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태자라는 표현을 쓸 때인데요. 그래서 태자를 보내게 되는데 태자가 압록강에 딱 도착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몽골의 세력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예. 한쪽은 지금 난징에서 남송을 정벌하고 있는 쿠빌라이, 한쪽은 그 옛 몽골의 중심에 있었던 아릭부케. 이 둘이 누가 황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항복을 잘하지 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쿠빌라이가 이름이 멋있으니까 그쪽으로 빨리.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보를 실제로 수집을 합니다. 태자가. 그래서 전후 상황이 어떻게 유리하게 돌아가나 봤더니 쿠빌라이 쪽이 좀 유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사람을 보냈더니 쿠빌라이가 굉장히 반갑게 그들의 항복을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고려라는 문제가 아니라 고려는 당태종도 항복을 못 시킨 나라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나한테 온다는 건 아릭부카의 경쟁에서 내가 굉장히 유리하다. 이 얘기를 이제 여기저기 떠들고 다녔고 내가 이 정도야. 그러면서 실제로 항복을 받으러 베이징까지 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항복을 받으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럼 고려에 대해서는 앞으로 몇 가지 우리가 혜택을 줄게. 첫 번째 니네 고려 우리가 복속하지 않을게. 그냥 고려로 남아. 항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코리아 한정 혜택 패키지를 주겠다. 그렇죠. 근데 일본이 고려 그대로 남아. 고려 남는다. 네, 그러니까 원의 일부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내가 약속해주마. 두 번째 머리 안 깎아도 돼. 이거 너무 강력하다. 네, 그래서 너무 강력하다. 네, 그래서 고려 옷 그대로 입고 고려 현재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도 돼. 밀지 않아도 돼. 이런 어떤 제안을 딱 합니다. 예. 그러니까 태자가 굉장히 감흡하면서 그러면 하나 더 주시죠. 하나를 더 주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 그랬더니 저기 따님을 주시면 어떨까요?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협상이 결렬될 뻔합니다. 아이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 고려가 부마국이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치욕적으로 엮이지만 이게 원이 요구한 게 아니라 고려가 요구한 거잖아요. 네, 고려가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쿠빌라이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걸 만약에 받아들이게 되면은 고려 왕실을 원의 황실의 일부가 되는 거니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얼마 뒤에 그래서 받아준다라고 해서 당시 이제
그 일을 협상을 하고 일단 태자가 돌아가서 원종이 되는데요. 이 원종의 아들이었던 충렬왕과 쿠빌라이의 딸이었던 제국대장 공주가 혼인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어떻게 보면 국제 결혼으로서 왕과 왕비가 탄생하는 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충렬왕은 사실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무신 정권의 마지막 어떤 세력들을 압도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거는 성공을 했는데 사실은 이 충렬왕이 볼 때 자기보다 힘이 센 게 왕비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비에 따라서 하는데 왕비하고 별로 친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에이, 왜 그냥 친하게 지내면 되지 뭐. 아니 일단 말이 안 통하잖아. 말도 안 통했어 진짜? 몽골어가 몽골어니까 고려어가. 나중에는 몽골어가 익숙해지지만 예. 이때만 하더라도 몽골어를 배워야 될 때니까 그렇게 통역을 중간에 써야 되는 부분. 결혼했는데 빨리빨리 배워야지. 그렇죠. 그럼 누가 몽골어를 배울래 고려어 배울래 가위바위보. 아 또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야? 아이고. 네, 몽골어를 배워야 되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이제 아이가 나오는데 이제 이 아이가 바로 충선왕이 되는 아들이 되는데 예. 그러니까 충렬왕 같은 경우는 비록 부인이 제국대장공주라고 하는 그 몽골의 황실 쿠빌라의 딸이지만 예. 사실은 부부관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죠. 네, 그런데 심지어는 제국대장공주가 나중에 그 고려 왕비들하고 사이에서 조금 외톨이가 돼서 죽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상황을 파악했던 충선왕이 잠깐만 고려 귀족 부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그것 때문에 죽을 위기까지 간다고요? 아니 그것도 연결이 돼서 예. 결국은 그게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충선왕은 그게 원인이라 아들이 보기에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멀리했다. 이렇게 해서 그 아버지를 복수하러 가죠. 그러면서 고려에 와서 충렬왕을 폐위시켜 버립니다. 왜냐하면 충선왕은 자기 할아버지가 쿠빌라이고요. 예, 맞아요. 엄마가 제국대장공주잖아요. 예. 아버지가 충렬왕이고 할아버지가 원종인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고려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거의 없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고려 왕으로서 그러니까 충렬왕을 퇴위시켰으니까 그 자리를 충선왕이 차지를 하게 되는데 네. 문제는 충선왕이 고려 왕으로 있는데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겠지. 그렇죠. 나는 여태까지 세계인인데. 대도에서 있었는데 그래서 예. 다시 대도로 가서 다시 그때부터는 정치를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고려를 떠나서 편지로 정치를 원격 합니다. 정치라지. 예. 원격 정치. 네, 그래서 카톡을 이렇게 쭉 보내면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톡 보고 코코아톡. 이렇게 하는 방식. 결제도 비대면으로 하고. 그렇죠. 비대면 그렇군요. 정치의 시초가 아하. 되는 겁니다. 어허.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고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좌지우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고요. 엉망진창되네. 이 상황에서 이제 그 충선왕 같은 경우는 더 재미를 느껴서 예. 오히려 원 황실의 황위 계승 전쟁에 자기가 참여를 하게 돼서 어허. 두 명의 황제 무종하고 인종을 황제로 올리게 됩니다. 이러니까 이제는 그쪽에서 야 고려 왕 더하기 심양 왕을 하나 더 줄게. 심양왕. 그러니까 왕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영국 여왕이 맞아요. 왕이 여러 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 영국 여기도 여왕이자 스코틀랜드의 왕이자 뭐 이런 거 많이 한때는 하니까. 인도의 왕이 여왕이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예. 이제 이런 어떤 모습들이 충선왕에게 그대로 드러나니까 이제 자신의 지위가 막 늘어나니까 거기에 안 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다음 왕위를 이제 넘겨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아들에게는 충수광을 주고 그 다음에 충수광에게는 고려를 주고 그 다음에 조카에게는 심양왕을 물려줍니다. 이러면서 고려가 다시 충수광 계열과 심양왕 계열, 조카 계열이 서로 고려 왕을 하겠다고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고려가 발칵 뒤집히게 되는데요. 아이고. 이 충수광이 그거를 수습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다음 왕인 충혜왕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 충혜왕이 연산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 잔인했나요? 엄청 황음무도한 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고려에서 우리가 그 친원파로 알려져 있고 권문세족으로 알려져 있는 기철이 원에다가 톡을 보냅니다. 얘 좀 잡아가라고. 이 못 살겠다. 그래서 실제로 와서 잡아갑니다. 이게 가능하구나. 말 옆구리에 끼고 네. 달려 그냥. 아이고. 심지어는 몽둥이로 두들겨 팼어요. 안 가려고 버텨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귀양까지 보냈던. 그러니까 이거 알고 보니까 참 그 원나라가 인이 예지를 아는 나라네요. 인의예지라기보다는 저렇게 해서는 야, 우리 지금 옆에 있는 고려도 망하게 생겼다 이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 그렇죠. 뉴스를 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볼 때 사실은 한 왕이 자신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여기는 순간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고려는 지금 혼돈과 그다음에 왕도 없고 왕도 빌려와야 되고 누구로 왕을 세우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없는 엉망진창이고. 그런 엉망진창인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었다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시간 좀 남으실 때 오늘 물론 이제 오늘 주제는 나라를 버리고 도망간 거지만 이미 지금 석희 교수님 약간 반칙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예, 주제에서 뭘 반칙해?
수도를 버린 걸로 약간 수정을 또 하셨으니까 이따가 인조 얘기 좀 해주세요. 인조 얘기요? 인조 인조 얘기 얘기는 재밌지. 너무 많아서 인조 얘기가 선정적이고 욕할 것도 많고 재밌어. 인조는 아예 그냥 특집을 한번 합시다. 제가 사실은 저기 허지웅 씨 처음 와서 했던 게 인조 얘기였거든요. 맞아요. 네. 기억해요. 네. 예. 제가 이괄의 난과 고춧가루 할 테니까 예. 최루탄 조선 최초의 최루탄. 뭐 재밌는 건 제가 다 하는데. 알겠습니다. 둘이서 잘 분배하시고요. 자,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조선의 왕 중에서요, 나라와 백성을 버린 최악의 왕이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벌어지자 한양을 뒤로하고 북쪽의 의주로 피란을 떠났던 이 왕, 이순신을 괴롭혔던 그 왕. 누구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선조, 2번 인조, 3번 고종. 힌트. 같은 선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빠요. 예. 그렇구만. 어딘가 닮았어. 닮았어요?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버니엠의 써니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허지용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히스토리 월드 박광일 작가님, 썬킹 교수님 모시고 역사 속 나라를 버리고 도망갔던 지도자들에 관한 이야기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나라를 버리고 도망갔던 지도자로 주제를 잡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내심 욕하고 싶었던 누군가들을 이야기를 못하게 돼서 주제를 약간 우리가 좀 더 넓게 해서 나라를 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수도를 버렸던 지도자들을 아니 뭐 살펴보려고. 수도를 버린 거는 나라를 버린 거와 같이 솔직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마침 또 영화 한산이 개봉을 하기도 했고요. 또 어제 우리 이 주제 한다고 했을 때부터 뭐 선조 인조 얘기 많이 하면서 청취자분들 또 관심 많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거 아직 두 분이 선조와 인조를 나눠서 또 이야기를 해주시기로 했어요. 자, 강흥천님께서 지금 영화 한산 보고 왔는데 선조가 안 나와서 속 터지지 않고 보고 왔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선조는 안 나오지만 원균이 나오기 때문에 속은 여전히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솔직히 원균이 실책을 엄청 심하게 크게 했습니다마는 역사 속의 인물이잖아요. 지금까지 욕먹을 일 없는데 지금까지 욕먹는 거는 뭔가 그 후손들이 자꾸 막 역사 왜곡하면서 원균은 사실 이러저러했다 이런 말을 하고 다녀서 그런 게 아닌가. 무슨 위원회까지 만들어가면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원균이 지금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제 선봉대를 끌고 왔을 때 딱 보고 왜군 수군이라는 걸 알고 이 판옥선이랑 화포를 다 버리고 육지로 튀어버리잖아요. 예. 그걸 또 중국에 원래 있었던 병법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솔직히요. 네, 쓸데없는 얘기죠. 이희심님께서 애들 방학이라서 같이 듣고 있는데 아들이 박광일 작가님이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재밌다고 하네요. 갑자기 공부 모드라니 신기해요. 애들이 공부를 좋아할 리가 없는데 라디오를. 그렇습니다. 이야, 이 히스토리 월드만 가능한 일입니다. 박광일을 국회로? EBS로 SBS로. EBS 국장으로. 제가 전화 드려볼게요. 그러더라. 장혜진님께서 썬키님 덕분에 세계사에 흥미가 생겨서 세계사 능력 시험 준비도 하게 됐습니다. 교수님 사랑합니다 하셨는데 이거를 보는 순간 우리 세 명이 다 세계사 능력 시험이 있어?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2016년부터 한국 서양사학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이 있더라고요. 이거 한국사 능력 시험만 알다가 오. 세계사 능력 시험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사 중심으로 역사를 공부할 경우 네. 비교 대상이 되는 다른 나라의 역사를 모르니까 맞아. 이거를 보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사가 굉장히 특수한 역사라는 것들을 세계사를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면서 조금 시선이 넓어지고 또 융통성이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한국사의 시대지만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조금 더 성숙한다면 이제 역사의 시대. 역사의 약간 시대. 박광희 작가님도 책임이 있어요. 뭐라고요? 네? 왜? 왜냐면 우리는 국사 시간에 1905년에 이제 을사늑약으로 일본에게 외교권을 빼앗겼다. 외우고 다음 챕터 넘어가잖아요. 왜 뺏겼고 주변에 당시 열강의 구조가 어떻게 된 거는 안 배워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그게 왜 제 책임이죠? 근데? 네? 사학과 출신이시잖아요. 아니, 사학과 대표인가요? 박광일 작가님이? 이토히로부미의 문제. 사학과 출신 여러분, 썬킹 교수님을
욕해 주십시오. 방금 모든 사업가 출신을 욕했습니다. 아니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 꼭 그렇다기보다 뭐 네. 아니 죄송합니다. 사학과에서 사실은 국사, 동양사, 서양사 다 배우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대학원 선택할 때만 이제 한국사 또는 이제 국사, 동양사, 서양사, 고고학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서양사랑 고고학 선택하는 학생들 얼마나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데 고고학 쪽은 사실은 이제 박물관이나 이런 곳에서 어떤 자신의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서양사 쪽은 연구 영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럼 취업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겠구나. 별로 없죠.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그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썬킴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게 지금 역사를 얘기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지만 세계사를 얘기하는 분은 많죠. 이 봐봐 시대를 잘 탔어. 인격이 좀 드러나고 있어. 뭐가요? 이 박근혜 작가님 이렇게 칭찬해 주는데 그러니까 제가 서기 교수님은 더 반성하게 되는 거야. 그렇군요. 좀 두 더 분이- 바르게 살자. 두 분이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왜? 알겠습니다. 제 사소한 바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급선회한 오늘의 주제 살짝 바꿔서 자, 오늘 그래서 선조 대 인조, 인조 대 선조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누구부터 해보실까요? 자, 선조 가겠습니다. 예. 1592년 4월 음력이죠. 임진왜란이 터졌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난번에 한산 대첩 얘기까지는 끝났죠. 예, 예.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이번에는 그 변요한 씨가 그거 한다면서요. 맞아요. 약간 카리스마 대결도 해봐야 될 것 같아. 음. 명량에서는 조진웅 씨가 있잖아요. 했습니다. 이순신은 한산 때 내가 그렇게 당했던 이순신. 저도 맞대고 다사이. 그러니까 조진웅 씨의 카리스마인가 아니면 변요한 씨의 카리스마인가. 왜냐면 제 기억에는 예. 이 마스카라 분장을 한 조진웅 씨의 그 이미지가 너무 강렬해가지고 명량 때 그 변요한 씨가 어떻게 그 역할을 할지가 궁금한데. 네. 자 이제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오사카 출신 해적 출신이에요. 해수 출신이죠. 근데 전국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휘하에 들어가가지고 임진왜란에 참전을 하는데 굉장히 똑똑했대요. 똑똑하고 네. 그리고 또 뭐라고 할까 운도 따랐던 것이 용인 전투에서 5만의 관군을 1,500명의 왜군으로 그냥 무찔러 버렸잖아요. 와르르 무너졌어요. 어허. 내가 수군인데 왜군인데 평생을 내가 바다에 살았는데 이순신 정도는 내가 바로 박살낼 수 있다. 해가지고 한산 대첩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새끼분해 대 평접 한옥선, 평접 한옥선 대 새끼분해. 그 발음에 유의해 주십시오. 욕처럼 들려가지고. 뭐가요? 이 새끼 분해. 아하 참. 뭐 아타케 분해도 있긴 합니다만. 예. 여러 가지 이제 이 전략 전술에 의해서 일부러 그랬어. 하객진을 펼쳐가지고 예. 한산 대첩을 승리로 이끌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와스열은 그 알고 있었어요. 하객진을 펼칠 거라는 걸 이순신이.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산 대첩이 이순신 장군의 대승으로 끝난 다음에 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렇게 명을 내리죠. 수전은 하지 말라. 수전하지 마라. 이순신을 상대하지 말라. 일본은 수군이 강한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그래. 네. 그게 딜레마였죠. 이게 네. 일본은 기본적으로 이 수군이 어떤 전략이었냐면 밑이 뾰족한 배를 타고 새끼분해라고 하는 예. 한포 사격전이 아니라 예. 적진의 배에 빨리 가가지고 갑판에 뛰어 올라가서 거기에서 칼로 백병전하는 그런 전술이었어요. 우리의 판옥선과는 장점이니까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거예요. 판옥선은 밑에가 평평한 편이어가지고 그 선자리에서 360도 회전도 가능하고. 천천히 가는 대신에 360도 회전이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대신에 일본이 쓰는 새끼분해. 새끼분해. 발음에 유의해야 되는데. 얘들은 네. 끝 안에가 이제 뾰족하다. 밑이 뾰족해가지고 밑이 뾰족하다. 빠른 속도로 직진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빨리 적선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만 스탑이 힘들고 좌우 회전이 잘 안 돼요. 어쨌든 간에 한산 대첩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네. 아시다시피 고니시 유키나가의 선봉대가 부산포 부산진이죠. 상륙해가지고 정확히 20일 후에 한양에 무혈 입성을 해요. 고니시 유키나가는 동대문, 너무 가토 빨리 기요마사는 남대문, 예. 숭례문 쪽으로 예. 무혈 입성이에요. 20일 걸렸다는 거는 정말로 그냥 뛰어온 거죠. 뛰어간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뛰어왔을 때 20일 정도 걸린다. 그리고 한양이 함락되기 사흘 전에 선조가 이제 좋은 표현으로는 몽진이고 도망을 가는데 예. 가요. 기록에 따르면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그런 밤이었다고 하는데 경복궁과 창덕궁 그때 다 불타버리죠. 그리고 북으로 도망을 가요 선조가. 백성들이 태운 거죠. 그렇죠. 네, 백성들이 성난 백성들이 왕이 도망간 걸 알고 우리 백성들을 버리고 나라님이 도망을 가다니. 그렇게 해서 대궐을 불태웠다. 그리고 이제 딱 임진강에 도착을 했어요. 네. 근데 배가 없는 거야. 지금부터 약간 야사가 가미돼 있는 얘기예요. 배가 없는 거야.
여봐라 배를 가져와라. 아하. 전하 배가 없는데요. 응? 어떡하지? 선조 발 동동동동. 어. 참 우리 백성이란 게 어떻게 마음씨가 여린 것이 어허. 당시 그 임진간 주변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 야 대문 떼가지고 이거로 부교 만들어 드리자. 그래서 대문을 다 떼서 부교를 만들어 줬어요. 뭐하러 만들어줘? 네? 뭐하러 만들어줘? 그러니까 선조가 건너 이 동네 이름은 앞으로 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널판지 문이라고 해서 널문이었거든요 당시. 네. 널문리라고 이름을 내가 짓겠다.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걸 아르랑 TV에서는 자막을 뭐라고 치는 줄 알아요? 몰라. 땡큐. 아, 땡큐. 그렇죠. 성은이 만극하나의 이게 그죠? 땡큐죠. 땡큐. 땡큐 소머치. 땡큐 소. 그렇지. very much. 아르랑 TV 관계자들 죄송합니다. 야, 이거 웃기다. 이게 나중에 우리 현대사에 또 등장하는 게 뭐냐면 아시다시피 그 7월 27일 그 휴전 협정하기까지 과정을 지금 그 판문점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판문점에서 휴전 협정 딱 사인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우리는 참석을 옵저버로만 참석하고 일단 북한군, 그다음에 미군, 그런 다음에 이제 중공군 대표가 와서 사인을 하잖아요. 예. 그럼 당연히 이 동네 이름을 한자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널문을 한자로 어떻게 표기할까 하다가 조선왕조실록을 넘겨보니까 판문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어허. 판문. 그리고 실제로 휴전 협정이 진행된 곳은 주점, 주막이었어요. 그래서 이 장소 이름은 널문리에 있는 주점이다. 판문점이라고 하자. 판문점이 되었다. 판문점이 되었다. 선조는 또 판문점을 지나서 평양으로 올라갔는데 평양에서도 계속 이제 고니시 유키나가가 거의 KTX 타고 올라오니까 더 올라가요. 예. 여기서는 평양 군민들 백성들이 막습니다. 선조의 일행을. 나라님 어디 가십니까? 우리를 백성을 버리고. 그랬더니 뭘 했냐면 호위 부사들이 비키라고 안 비키면 죽이겠다. 실제로 백성들을 죽여요. 왕이 백성을 죽이고 의주로 올라가요. 근데 뭐 평시에도 백성을 죽였으니까. 이제 의주에서 이제 지금 신의주 부근에서 예. 이제 그 이제 선조는 갈등이에요. 예. 여기서 압록강만 넘으면 이제 명나라 난 안전하다. 그래서 이제 찬반 논쟁이 벌어지죠. 이거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선조는 나라를 버린 군주가 맞아. 왜냐면 마음속으로는 정말 너무너무 가고 싶었잖아. 이미 광해군은 분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정군 따로 있다. 그러니까 나는 가도 된다. 나는 명나라 갈 거다. 근데 마침 그때 이제 명나라에서 만력자가 코코아톡을 보낸 거예요. 띡뚝 뭐냐? 보니까 我是만력제你是선조. 압록강을 건너서 넘어올 수는 있지만 100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그리고 넘어오더라도 지금 단동 근처에 있는 조그만 관아 하나만 빌려줄 테니까 거기에 머물라. 아이고. 여기에 선조가 약간 자존심을 상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거의 얼마 동안 오랫동안 명나라의 4대를 했는데 결국 이런 대접밖에 못 받냐. 열받는다 하고 있을 때 남쪽에서 또 고니시 유키나가 평양까지 올라온 고니시 유키나가 또 코코아톡을 보내요. 똑똑. 야 우리 일시할까? 아닙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고니시 유키나가 이렇게 선조를 놀리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조선의 왕이시여 앞에는 압록강이고 이제 건너가면 명나라인데 명나라까지 가실 겁니까? 이제 곧 우리 일본 수군 10만이 서해를 통해서 조선에 도착을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근데 그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 왜 안 올라오냐? 보급이 끊겨서. 아니 앞에 했던 얘기 이순신 장군이 남해에서 일본군의 보급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급이 끊겨서. 보급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순간들에 대한 기억을 선조는 왜 나중에 훗날 이순신을 고문하고 이럴 때 왜 못 떠올릴까요? 못 돌린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때에 따른 축소를 한 거라고 봐야죠. 근데 막 그때 했던 거 정사 속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나중에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막 자기 업적을 막 칭송하잖아요. 내가 중국에 도와달라고 요청해서 전쟁에서 이긴 거지 니들이 뭘 했니? 아니 라고 할 때 선조가 정말 열받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의 넘버원 은혜는 명나라가 원군 보내서 그러니까 내가 그 명나라가 원군을 보낸 이유가 뭐야? 내가 너무 좋은 군주여서 내가 요청을 해서 중국에서 보내준 것이야. 만력제가 도와준 것이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명나라 측에서는 그때 조정회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차피 조선은 우리 명나라의 앞마당이기 때문에 이 앞마당이 그냥 무너지면 순망치한 우리까지 넘어온다. 차라리 이왕 전쟁할 바에는 조선에서 전쟁하자.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 사람은 진짜 그렇게 마음속으로 믿고 싶은 것 같아. 믿고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인지 아니면은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이나 권율 장군에 대해서 예전에 뭐 이나 권이 조금 뭐 공은 있다. 조금 있다. 뭐 요 정도. 그러나 사실은 원내 명예 원군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사실은 자신의 책임 회피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국방력을 소홀히 했던 부분들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그 고니 씨와 명나라 그 사이에 껴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고 정말 그 죽음 일보 직전에 있었던 상황에서 이순신 덕분에 목숨을 부지했던 그런 순간들을 왜 못 떠올리냐는 거지. 그리고 더 열받는 게 뭐냐면 이제 명나라와 이제 이제 일본이 이제 강화 협상을 해가지고 이제 고니 씨 유키나가가 평양에서 이제 뒤로 돌아 내려오지 않습니까? 부산선까지 다시 우리는 후퇴한다. 권율 장군이 열받아가지고 추격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명나라에서 스탑을 시켜요. 그렇죠. 우린 벌써 그 협상 끝나기 때문에 추격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조금 거리를 두고 추격하라. 거리를 두고 추격하는 건 뭐예요? 역사상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이상한 퇴각이었어요. 가다가 조선 악공 납치해오고 파티하면서 퇴각을 했다니까요. 마음이 아픕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조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그에 맞서는 인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뭐 인조 얘기를 하면은 선조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전략적인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인조 옹호하신다. 아니 그러니까 인조에 대한 전략이 아니라 당시 그 역사를 바라보는데 약간의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함정이 있다.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그때 강화도로 피신을 갔으면 예. 그러면은 병자호란은 길어졌고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은 항복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 실제 사실에 가까운 얘기거든요. 왜냐하면은 당시 이제 그 정묘호란을 겪고 나서 전략적으로 두 곳을 키웁니다. 그 바로 뭐냐 강화도. 그때 정묘호란 때 피해 보니까 굉장히 유효했고 그다음에 이제 남한산성 이 두 개를 키워놨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만약에 인조가 하루만 일찍 그러니까 막 종묘의 위패 챙기느라고 그 반나절 늦은 때문에 강화도로 못 가고 복림대군만 가고 세자 이하는 못 갔잖아요. 네. 이상은. 근데 세자하고 만약에 그때 강화도로 갔다라면 어떤 전선은 바뀌었을 거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 이 평가의 가장 큰 문제는 아니 적이 쳐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되면 제1방어선은 국경에 쳐야죠.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병자호란 당시에 청북 포기설이 굉장히 많이 나돌았거든요. 청북 포기설. 청천강 이북은 포기한다. 그러니까 청천강 이북은 포기해서 거기에서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막을 수 없으니까 청천강 이남 즉 평양에서 막는다. 예. 이 계획을 세웠다라고 이미 평안 북도 지역에는 소문이 파다했던 거예요. 우리를 버릴 거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군인들의 사기도 떨어뜨렸던 부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10년의 전략 속에서 사실은 제1선은 바로 뭐냐면 국경이고요. 네. 안 되면 수도 방어죠. 그러면은 수도를 방어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수도도 위험하다고 할 때 제3의 영역으로 어느 공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 이 선만 놓고 본다 그러면 오히려 의자왕이 인조보다 탁월하죠. 뭐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여에서 최후 항전을 하다가 안 된다 싶으니까 공주로 간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공주에서 잡혀서 다시 부여로 끌려오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예. 이러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보면은 강화도든 남한산성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강화도나 남한산성을 전술 전략적으로 계속 평가를 하는 거죠. 이 전술 전략이 정치적인 면에서는 이게 정권 안보지 국가 안보는 아니었다.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인조의 이 세 번의 어떻게 보면은 수도를 버렸던 그러니까 이괄해난 때 한번 버리고 정묘호란 때 한번 버리고 그다음에 병자호란 때 버렸던 이 사건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측될 수 있었던 게 바로 뭐냐면 이들의 사고는 정권만 안전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이나 나라의 안위 같은 거는 사실 뭐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애초에 고려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국민 백성들을 소개를 시켜야죠. 우리 너 거기 못 지킨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도망가라. 그러면은 그쪽을 소개를 시켜서 방어선을 그 다음 놓고 그 다음 놓겠다. 이게 일반적으로 국가의 지도자나 정치가가 할 일인데 이 부분을 놓치고 나서 강화도로 갔으면은 사실은 강화도로 갔으면은 막았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강화도 가면은 수군이 있고 그다음에 있으니까. 군량미를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 수도를 버렸다는 문제는 그거고요. 그래서 인조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아까 이제 평양성을 들어갈 때 평양성을 또 나갈 때 이제 백성들과의 어떤 대치점을 네. 선조가 보여줬잖아요. 예. 인조에 있어서 정말 그 제가 실록을 읽을 때 가슴 아팠던 거는
1637년 1월 30일 기사입니다. 어이구 무슨 날짜까지 기억을 하세요? 그날이 항복한 날이거든요. 예, 그날이 그러니까 음력 1월 30일이 지금 삼전도 그러니까 그 머리 찍고 예, 잠실에서 그 삼전도비 있는데 예. 그거 살짝 옮기긴 했습니다만은 예. 거기서 항복을 하는데 그날 오후 9시에서 10시 사이에 그 인조는 창경궁 양화당으로 들어옵니다. 예. 그런데 그때 그 양화당으로 들어가기 직전 잠실에서 10,000명 이상의 조선 백성들이 임금이시여 저희를 두고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실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차마 그들을 보지 못하고 외면하고 청나라 군사가 이끄는 대로 창경궁으로 갔다. 이게 실록 기록에 나와 있어요. 창피한 줄은 알았나 보네. 창피하기도 하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 결국 그들은 다 피로인,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맞습니다. 심양의 인간시장에 가서 뭐 15냥 30냥을 받고 오기까지는 못 돌아오는. 거의 대부분 또 여성들은 못 돌아오기도 했었고요. 네. 그런 어떤 상황들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 돌아온 사람들은 돌아왔다고 박해받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 방어선 그리고 그 자신이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라는 부분들은 이게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선조하고 인조는 약간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선조는 사실은 그래서 정유재란 때는 네. 적극적으로 수도 방어를 챙겨요. 그 신하들이 가시라고 그러는데 아니야. 한번 갔더니 욕 되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갔다가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네, 후대에서 나 욕할 것 같아. 못 돌아올 뻔했어. 실제로 못 돌아올 뻔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인조는 과감하게 3번이나. 인조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괄해난 때 한양을 비우고 도망갔다가 되게 멋있게 돌아와서 승리했잖아요. 네. 그 과정이 뭔가 자기 인생에 자기 힘으로 이뤄낸 최초이자 너무 확실한 성공이었다고 느껴서 그걸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것이 하나의 이제 패턴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한 번 도망간 사람은 계속 도망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얘기가 사실은 이제 나라를 버린 예. 왕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수도를 버린 왕으로 바뀌었는데 예. 애매하게 이게 나라를 버린 것처럼 보였던 시절의 왕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고종이에요. 고종. 1896년에 있었던 아관파천입니다. 아관파천. 그렇지. 이것도 사실 버린 거지. 그렇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1년 동안 가 있었고 그때 예. 이제 경운궁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1년 뒤에 황궁은 하지만 예. 이 상황을 뭐 전술 전략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지만 이때 진짜로 왕이 모름지기 왕이라면 어버이로 불리는 자라면 거기서 싸워야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싸우다가 혹시 잘못돼서 생을 마감하게 되더라도 그거는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 왕이 싸우다가 죽었대. 네. 그러면 1894년 동학혁명 당시도 왕을 쫓아내자는 얘기를 못하던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런데 그 왕이 자신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 것이며.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군대는 그때 이제 그 1907년에 군대 해산할 때 7,000명, 8,000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게 아니라 1,000만 이상의 민중들이 있고 2,000만에 1,600만, 1,700만의 민중이 있는데 그들이 움직인다면 외적은 몰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지도자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이 또 1896년 아관파천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1910년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고 사인 안 했다는 것으로서 국권을 빼앗긴 것으로 얘기를 하지만 예. 결국 나라를 떠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순종도.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순종도.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이게 역사에서 어떨 때는 그 어떤 미시만 보지만 크게 한번 보면은 왜 국경에서 안 지켜, 압록강에서 안 지키고 왜 한강을 안 막았어 이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조가 이겼다. 뭐가요? 인조 대 선조 오늘 인조의 승리로. 더 나쁜 왕이었다. 그렇지. 인정. 도저히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어. 돌발 인조는. 퀴즈하고는 좀 더 다른 결과가. 그렇습니다. 돌발 퀴즈 정답 1번 선조였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거편안에 올려놓겠습니다. 히스토리 월드 오늘 역사 속 나라 수도를 버리고 도망갔던 지도자들에 관한 이야기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박광일 작가, 썬킴 교수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디서 뭘 하고 계시나요? 하루 풍경 공유해 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수태님, 윗분들 모두 휴가를 가시고 오늘따라 바람도 시원해서 창문을 활짝 열고 책상 위에 두 다리를 올리고 허디웅쇼를 들으니까
바캉스 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올여름 주머니도 가벼워서 굳이 안 떠나도 될 것 같아요. 매년 가셨으면은 한 해 건너뛰는 것도 나쁘진 않죠. 예,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건이 허락 안 하면 안 가는 거지. 가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그렇죠? 분위기라도 내고 계시니까 뭐 그런 것도 행복이죠. 우리 행복의 조건을 너무 높게 설정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되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조영아님, 웅디의 친정집 텃밭에 와서 출첵을 합니다. 옥수수가 많이 연글어서요. 옥수수를 따려고 출동했는데 너무 덥네요. 땀이 비 오듯 합니다. 안 딸 수도 없고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아이고, 지금 너무 덥죠. 말 그대로 폭염인데 밭일을 하기에는 좀 무리인 날씨가 아닌가. 오늘 꼭 하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꼭 이 시간에 하셔야 되는 건가? 너무 뜨거운 날에는 정말 해야 되는 거 아니면은 다 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커피 좀 드시라고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5853님, 휴가라 영업하는 남편의 용인 출장 가는 길에 따라 나섰는데 전화기에 불이 나네요. 거래처에서 얼마나 전화를 많이 하는지, 남편이 왜 집에만 오면 말을 안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운전하는 저희 남편 응원 좀 해주세요. 남편 고맙고 사랑해. 서로의 처지를 알면은, 서로의 상황을 알면은 싸울 일은 한 절반 이하로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모습을 하루 정도 함께 따라가면서 볼 수 있다면은, CCTV처럼 볼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평소에 서운했던 것도 많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프로틴 스파클링 보내드리겠습니다. 5238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이글스의 Take It Easy 듣고 올게요. 시원하네요. 보스턴의 More Than a Feeling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듣네요. 우연찮게 어제 제가 그 너튜브로 이거 곡을 한참 들었었는데 신나네요. 2815님, 마당에 먹고 버린 참외씨에서 싹이 나서 열매가 열렸어요. 조카가 언제 노란색 되냐고 매일 물어보네요 라면서 사진도 같이 보내주셨네요. 이게 참외씨를 버렸는데 이렇게까지 크는구나. 신기합니다. 참외가 꽤 컸네요. 김미연님은 오늘 블루투스 이어폰 안 가져와서 라디오 못 듣나 했는데 버스 타는데 웅쇼가 나오고 있네요. 127번 기사님도 웅냥이셨어요. 반갑네요. 이렇게 또 내적 친밀감이 생겨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127번 기사님도 웅냥이셨군요. 김미연님도 고맙고 127번 기사님도 감사합니다. 0607님은 요즘 며칠 자꾸 처지고 무기력해서 일단 동네 한 바퀴 돌려고 나왔어요. 우울증 같은 건 겪지 않을 것 같은 웅디, 늘 에너지틱한 비결이 뭔가요? 겪어보니까 무기력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제가 늘 에너지틱하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지? 저 힘들어요. 근데 요즘에 조금 바닥 짚고 괜찮은데 7시간을 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을 줄이고 7시간은 자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게 너무 힘듭니다. 7시간을 자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근육 운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요. 그러면 근육 운동을 좀 하시고 그러면 아침에 좀 힘이 납니다. 전보단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일상에. 그냥 무조건 반복적으로 생기는 스트레스. 그거는 그냥 없애세요.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늘 있으니까 그냥 남이 하는 일이면 내가 하겠다고 하고 그냥 다 내가 하는 걸로. 다 내가 하면 스트레스 덜 받아요. 무조건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향으로 하시면은 일상이 에너제틱할 수 있습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기운 좀 내세요. 장세정님, 오늘 점심 밥상은 진짜 시골 밥상이었습니다. 엄마가 시골에서 다녀오셔서 직접 따오신 머우줄기 무침, 가지 무침, 달래 나물 무침, 애호박 된장찌개,
맛있게 먹었어요. 먹다 보니까 여기에 호박잎 강된장 쌈이 생각나더라고요. 다음엔 호박잎 따오라고 해야겠어요. 옹디도 맛있는 음식 드세요 라고 하셨네요. 제가 뭘 시켜 먹어도 여기에 범접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부러워만 하게 됩니다. 마스크팩 세트 보내드릴게요. 김은주 님이 신청하셨어요. 포지션의 서머타임 듣고 오겠습니다. 자, 하정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내일은 드라마 김관진 씨와 함께 선곡 배틀쇼 난세의 가능으로 함께합니다. 김유경 님이 옹디 신간 기다리다가 호호 할머니 되겠어요 하셨는데 할머니 될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달에 나오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자, 엔딩송 3879님 신청곡이에요. SG 워너비의 랄랄라. 이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거고요. 자,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낮 12시 5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허중이었습니다.